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편 김부장 편 세 번째 시간으로 77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장은 아들을 불러낸다. 아들 뭐해? 네, 그냥 있어요. 취직 준비는 잘 돼가? 하고는 있긴 한데 잘 안 되네요. 너 인터넷으로 물건 판다는 거 아직도 하니? 아들은 혹시나 김 부장이 마음이 바뀌었나 싶어 표정이 밝아진다.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수입도 좋고 시간도 많아서 좋아요. 신경 쓸 일은 더 많지만요. 어휴, 아직도 한다는 얘기구나. 아빠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제대로 취업을 해야지. 취업을. 아들은 다시 표정이 어두워진다. 아빠,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회사 다니는 선배들이 그러는데 재미없고 일할 맛도 안 난대요. 월급도 생각보다 너무 적고요. 너 지금 돈 때문에 하려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 하면서 돈도 잘 벌면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취직이나 장사나 전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를 다녀보지도 않고 재미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선배들은 네가 자기들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갈까 봐 그런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런 얘긴 듣지도 마. 설마요. 주변에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한번 봐라. 맨날 돈돈거리면서 탈세하고 손님 바가지 씌우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건 일부 사람들 얘기잖아요. 아니야. 장사나 사업이나 다 탈세하고 사기치는 거야. 요즘 세상에 탈세가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칸센터 하시는 큰아버지도 그런가요? 큰아버지는 다르지. 그 카센터에서 오래 일하다가 인수한 건데. 케이스가 다르지. 그리고 차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맨날 기름 묻히고 다니는데. 큰아버지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지 않고 대꾸하는 아들의 말에 당황한 김 부장이 속으로만 품고 있던 생각을 꺼낸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봐라. 힘든 걸 떠나서 네 사촌형이 얼마나 창피하겠니? 큰아버지가 얼굴에 옷에 기름 묻히고 다니잖아. 난 쪽팔려서 같이 밥도 못 먹겠더라. 그게 뭐가 창피해요? 저는 큰아버지 일하시는 거 전혀 하찮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 보이던데요? 사장, 직원, 구분 없이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좋고, 또 쉴 때는 화끈하게 일주일씩 쉬고 그러잖아요. 그건 네가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래. 겉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뒷돈 챙기고, 안 좋은 생각하게 돼 있어. 크게 사업해서 잘 된 사람들은 다 사기쳐서 그렇게 된 거야. 직원들 등쳐먹고 손님들 등쳐먹고 아들은 말문이 막힌다. 병원 운영하는 이모는요? 그럼 이모도 사기꾼이에요? 김 부장은 슬쩍 아내 눈치를 본다. 의사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 잠깐 환자 보고 돈 받는 거 보면 진짜 땡보직이잖아. 의사들도 한번 싹 갈아 엎긴 엎어야 돼. 아들은 어이가 없다. 실망한 눈빛이 가득하다. 아빠, 의사대로면 고등학교 성적 최상위권에 의대 합격해서 6년 공부하고 인턴 1년 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레지던트 4년을 꼬박 해야 해요. 남자면 3년 군의관도 다녀와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이나 의사나 다 사기꾼이야. 다들 너무 쉽게 돈을 벌어. 아들은 할 말을 잃는다.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아빠를 존경해 왔는데 앞으로는 달리 보일 것만 같다. 보다 못한 아내가 끼어든다. 여보, 의사들이 무슨 사기꾼이야. 당신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는데? 의사한테 가잖아. 그만큼 중요한 직업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만큼 버는 거야. 아내의 말에 김 부장은 더 굽히지 않는다.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사들 다 꼴보기 싫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간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튼다. 더 이상 아빠에게 실망하기 싫다. 아들의 방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말한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꾼이야? 회사 망하면 누가 책임져? 직원들이 책임 안 지잖아. 사장이 다 책임지지. 그 대가로 직원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잖아. 흥, 원가는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파는 게 사기지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 그거 원가 몇십 원밖에 안 해. 그런데 몇천 원에 팔아. 그건 스타벅스잖아. 스타벅스. 원가에 수십 배 붙여 파는데 그럼 스타벅스도 사기야? 인건비, 임대료, 유통비, 세금, 기타 잡비용에 그동안 쌓은 네임밸류까지 붙여서 파는 거잖아. 원두값 말고도 나가는 비용이 좀 많아?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김 부장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아내가 이런 것까지 안다는 게 조금 놀랍다. 오늘은 숙이고 들어가야겠다. 아, 몰라. 아무튼 난 제가 취업 안 하고 장사하겠다는 건 절대 반대라는 것만 알아둬. 여보, 본인이 재미있다잖아. 거기다 돈도 잘 벌리니까 더 재미있는 거고. 요즘 그런 일 찾기가 쉬워? 다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잖아. 아니, 회사 다녀보지도 않고 재미있는지 안 재미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형님이 카센터 일주일씩 문 닫고 휴가를 써?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나도 아는데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길게 쉬더라고. 조카들이 그때마다 여행 사진 올리는 거 보면서 부러웠나 봐. 외국도 많이 다녀온 것 같던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 우린 애하고 해외여행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 국내 여행도 언제 다녀왔는지 기억도 안 나. 김 부장은 명절 연휴에도 회사에 출근하곤 했다. 말 그대로 회사는 김 부장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다. 아들 졸업식, 입학식도 회사 일로 가지 않았다. 아내 생일과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다. 가족과의 추억보다는 회사에서의 승진과 평판이 더 중요하니까. 가족 여행도 언제 다녀왔는지 기억 속에서 흐릿하기만 하다. 집에도 내 편은 없구나. 김 부장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카톡이 온다. 어제 친구들과 술 먹고 엉망이 된 사진. 지글지글 익은 삼겹살 사진. 취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찍은 사진들이다. 지금은 비록 중년이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만 만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다 늙은 친구들이 키크크크크를 연발한다.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 즐겁다. 카톡을 쓱쓱 넘기다가 문득 평소에 보지 않던 사람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열어본다. 논팽이 카톡에는 헬스장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 산에서 부인이랑 찍은 사진들이 있다. 페인트랑 타일, 도배지, 벽돌 사진도 있다. 상무는 풀스윙하는 사진을 올려놓았다. 김 부장이 일요일에 찍어준 사진이다. 20장을 찍었는데 그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았다. 최 부장은 딸내미 사진만 50장은 있는 듯하다. 혹시 그 썩은 차 말고 다른 차가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매의 눈으로 살펴본다. 카센터 하는 큰형 프로필에는 조카들과 형수 사진이 가득하다. 배경을 보니 외국 느낌이 난다. 아니, 외국임이 분명하다. 시커먼 기름 범벅인 채로 직원들과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도 있다. 큰형은 이런 사진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 송 과장은 어디인지 모를 시골 사진을 올렸다. 정 대리는 자기 외제차 헤드라이트 사진을 올렸다. 권 사원은 고양이 사진을 올렸다. 아들의 카톡 프로필에는 가방 사진이 있다. 아내는 옛날에 여행 가서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 내 모습이 낯설어서 나도 누구인지 모를 정도다. 너무 오래전 사진이다. 김 부장은 여행을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행이 주는 즐거움조차 잊었다. 여행 가면 돈만 쓰는데 왜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일주일씩 휴가 쓰는 큰형이 아주 조금은 부럽기도 하다.
김 부장은 아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것이니 정당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김 부장은 미안해하지 않기로 한다.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 85페이지. 아침이 밝았다. 지하철에는 오늘도 사람이 많다. 맨 끝자리가 비어 있는 게 보인다. 잽싸게 뛰어가 앉았더니 발밑이 핑크색이다. 임산부 전용 좌석이다. 주변 사람들 눈초리에 슬며시 일어난다. 흔들흔들 지하철 손잡이에 몸을 맡긴 채 멍 때리다 보니 논팽이가 한 마리 떠오른다. 월 2천, 월 2천. 김 부장은 본인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질투심조차 들지 않는다. 그냥 다른 세상 얘기 같다. 부럽진 않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식 앱을 켠다. 전에 열었을 땐 분명 플러스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300만 원이다. 200만 원을 잃었다는 느낌이 든다. 500만 원일 때 팔 걸 후회한다. 200만 원 손해봐서 너무 억울하다. 회사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기분을 달래고 싶다. 스타벅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손해본 200만 원이 생각난다. 발걸음을 돌려 사무실로 향한다. 그런데 왠지 오늘은 믹스커피가 마시기 싫다. 저쪽으로 백다방이 보이고 이디야가 보인다. 김 부장의 리스트에는 없던 매장들이다. 한 블럭 건너에 던킨이 보인다. 그래, 던킨을 사면서 커피를 같이 사는 거야. 뉴요커처럼 말이지. 나는 절대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야. 도넛을 잘 넘기기 위해 곁들일 게 필요한 것뿐이야. 커피는 그저 거들 뿐. 도넛을 왼손에 커피를 오른손에 들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사원증을 들고 찍을 손이 없어 허리를 굽혀 태그를 한다. 사무실에서는 최 부장과 송 과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즐거워 보인다. 설마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촉을 세운다. 들어보니 내 얘긴 아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 꾀재재한 최 부장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니. 아들 진로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질투의 감정이 올라온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진다. 최 부장을 따라잡아야겠다. 지금은 최 부장보다 안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다. 모든 면에서 내가 훨씬 뛰어나니까. 존경하는 상무님이 나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 부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도 어디 투자해서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 김 부장은 우걱우걱 도넛을 씹으며 다짐한다. 오후에 송 과장과 경기도 인근에 출장이 잡혔다. 송 과장의 차를 타고 목적지로 간다. 가는 길에 물어볼 것이 많다. 그간 상무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최 부장과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왜 어제 새벽에 귀신처럼 앉아 있어서 나를 놀라게 했는지, 무슨 책을 그렇게 읽는지, 휴가를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 도대체 뭔지. 송 과장, 상무님이 집 문제를 송 과장한테 물어보셨다는데, 맞아? 네, 맞습니다. 상무님이 살고 계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팔까 말까 고민하시더라고요. 먼저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상무님이 왜 송 과장한테 물어보셨을까? 아, 제가 입사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좀 했거든요.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는지 상무님까지 아시게 됐나 봐요. 송 과장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 돈 좀 벌었나? 뭐, 차익 실현한 것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옛날 시세 그대로인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집도 2배가 올랐어. 최근에 3억이나 올랐더라고. 하하하. 좋으시겠습니다. 부장님도 부동산 투자하시나 봐요? 뭐, 조금 하고 있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나도 이것저것 해. 아,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정보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언제든지 물어봐. 출장 간 곳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다. 휑하다.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창 공사 중인 가운데 먼저 지어진 새 건물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서 있다. 일이 끝나고 편의점에 가서 송과장과 옥수수 수염차를 산다. 야외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저쪽에서 양복 입은 두 사람이 다가온다. 그들이 신은 구두가 김 부장 구두보다 더 번쩍인다. 머리에는 참기름이 잔뜩 발려 있다. 햇빛이 구두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괜찮은 상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투자하시면 준공 후에 월세 3, 400은 따박따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슬쩍 송과장을 쳐다보니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건다. 저기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여기 신도시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저희가 땅을 선점해서 상가 올리고 있어요. 1층은 카페나 베이커리 들어오면 딱이고요. 2층부터는 병원 넣을 수 있고요. 학원도 가능합니다. 요새는 필라테스, 요가 시설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 보유분 특별 할인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시세 대비 3억 빼드릴게요. 지금 거의 다 나갔고 몇 개 안 남았어요. 다행히 코너 자리가 2개 남아 있습니다. 말이 청산유수다. 김 부장은 혹한다. 매달 3, 400이라 일을 안 해도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게다가 시세 대비 3억이나 싸게 준다니 초대박 할인이다. 김 부장이 말한다. 명함 하나 주세요. 입지랑 가치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김 부장이 허세를 부린다. 네, 지금 뼈대 다 올라와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준공될 거예요. 빨리 잡으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사장님들. 그들이 돌아가자 송 과장이 말한다. 부장님, 분양 상가 잘못 받으면 물리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알지. 나도 잘 알지. 김 부장은 잘못 물리니 뭐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따박따박 월 3, 400만 귀에 꽂힌다. 친구 논팽이처럼 일 안 해도 되는 거다. 저런 상가 3개만 있으면 1천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수식이 성립된다. 불로소득의 기회다. 행운의 여신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논팽이도 이렇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서 건물주가 된 거라 추측한다. 단지 나보다 그 여신이 빨리 왔을 뿐. 다시 송과장 차를 타고 돌아간다. 송과장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한다. 이참에 김 부장은 아까 못다한 질문을 더 하기로 했다. 송과장이 나의 존경하는 상무님에게 무슨 설명을 했는지, 둘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편으로는 상무님이 나를 건너뛰고 내 팀원인 송과장과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 송과장에게 꼬치꼬치 묻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 3년 전 송과장과 상무의 이야기. 갑자기 이사가 부른다. 현재 상무. 송대리, 현재 송과장. 오늘 점심 괜찮아? 네, 이사님, 괜찮습니다. 12시까지 내 방으로 와줘. 나가서 먹자. 두 사람은 근처 김치찌개 식당으로 간다. 이모, 여기 김치찌개 2인분하고 계란말이 큰 거 하나 주세요. 중요한 손님이에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무슨 맨날 중요한 손님이야. 기다려. 금방 해줄게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송대리가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묻는다. 개인적인 면담이나 사적인 일 얘기할 때 자주 와. 내 방이나 임원 식당에서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불편하기도 하고. 네, 그러시군요. 송대리한테 개인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드디어 이사가 진짜 용건을 꺼낸다. 내가 사는 데가 말이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 아, 예전부터 사시던 그곳이요? 거기. 근데 얼마 전 집사람이 장 보고 계단 올라가다가 무릎을 삐끗했거든.
나도 추운데 차 밀고 빼고 하는 것도 귀찮고 애들도 다 커서 둘이서 큰 평수 사는 것도 의미 없고 청소만 힘들더라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냥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까 하는데 송대리 생각은 어떤가 해서 송대리는 잠시 생각 끝에 신중하게 말을 꺼낸다. 사모님 일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사님이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몇 년째 가격은 안 오르고 조합에서도 소송 중이고 복잡해. 저도 소송 기사 봤는데요. 별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간 횡보하고 약보합세였던 것은 맞는데요. 공급량이 대폭 줄어드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자연스럽지 않게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사의 눈이 동그래진다. 공급량이라면 신축 아파트? 네, 신축이 정말 귀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고요. 이사님 댁처럼 재건축을 막바지에 앞두고 신축될 곳들이 몇 년 뒤에는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찌하나?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원 때부터 아파트와 토지에 투자를 해왔잖아요. 주말에는 부동산 돌아보는 게 취미이고요. 임장 다니면서 동네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물론 본업도 열심히 합니다. 송대리가 머쓱하게 웃는다. 알지? 송대리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일 얘기는 안 해도 돼. 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상승기 초입이라는 걸 알 거예요.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고, 아직은 소비 대비, 소득 대비 집값이 낮기도 하고, 입주 물량도 급격히 줄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 공개된 자료로 예측한 것뿐이에요, 이사님. 꼭 가지고 가세요. 제가 경험은 짧지만 부동산은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것보다 괜찮은 물건을 쭉 들고 가는 게 좋더라고요. 돼지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김치찌개가 나왔다. 계란말이는 넓은 접시에 꽉 차 푸짐하다. 최 차장, 현재 최 부장은 분양권 샀다는데 지금 집 팔고 거기로 옮기는 건 어때? 거기도 좋긴 한데요. 이사님 댁이 더 좋습니다. 이사님 댁이 완공되면 최 차장님 댁은 구축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학군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사님 댁이 세대수도 훨씬 많아요. 중요한 건 이사님 댁처럼 저층 아파트는 서울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작은 평수 신청하시면 몇 억은 환급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다고는 하는데, 녹물에 주차에 계단도 너무 힘들고 시세도 안 오를 것 같고, 그래도 계속 가지고 가라는 거지? 네, 이사님. 그래, 알았어. 송대리 믿고 가지고 갈게. 이사는 송대리 앞접시에 두툼한 돼지고기를 올려준다. 식사가 끝나고 계란말이 하나가 남았다. 송대리가 마지막 거 먹어. 4년 전, 송 과장과 최 부장의 이야기. 최 차장, 현재 최 부장이 송대리를 조용히 부른다. 송대리,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네, 차장님. 차 한 잔 하는 게 어때? 지하에 있는 공차로 가자. 네. 최 차장과 송대리는 공차로 내려간다. 점심시간에만 북적거리고 그 외의 시간은 조용한 곳이다. 블랙 밀크티와 타로 밀크티를 주문한다. 블랙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신 최 차장이 말한다. 송대리, 사실 이사를 하고 싶은데 좀 물어보려고. 요즘은 1주택자들은 청약이 거의 힘들잖아. 그렇죠. 청약은 힘드시겠네요. 요즘 만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라서요. 그렇지? 그렇다고 들었어. 그러면 청약 말고 매매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송대리는 간단하게 대답한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우리 부부가 그동안 재테크를 제대로 못해서 남들이 아파트로 돈 벌 때 한 푼도 못 벌었거든.
최 차장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럼 거주 편리성보다는 비중이 큰 거네요? 서울 어디든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 딸도 다 컸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실례지만 예산은 최 차장이 빨대를 입에 물고 양쪽 볼이 쏙 들어가도록 빨아들인다. 검정색 펄이 두툼한 빨대를 따라 우르르르 올라간다. 질서정연하다. 그건 와이프한테 물어볼게. 와이프가 우리 집 재무부 장관이거든.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차 한잔 하시죠. 고마워, 송대리. 부탁 좀 할게. 최 차장은 뭐 하나 부탁해도 고맙다, 부탁한다 라는 말을 꼭 전한다. 후배에게도 먼저 인사한다. 웃으며 대하니 후배의 입장에선 푸근한 삼촌 같은 느낌이다. 권위적인 누구와는 사뭇 다르다고 송대리는 생각했다. 다음 날 송대리가 최 차장을 찾아왔다. 차장님, 제가 알아본 곳인데요. 회사랑 멀지도 않고 이 일대가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동네 자체가 확 좋아질 거거든요. 그중에 곧 입주 시작할 곳인데 분양권 매물이 좀 있더라고요. 오, 고마워, 송대리. 한번 보자.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긴 한데, 완공하고 입주 시작하면 더 오를 것 같아요. 2억? 그럼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그냥 2억을 먹는 거야?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사기가 힘들죠. 아, 프리미엄만 2억이라 괜찮을까? 옆쪽에 재건축 단지도 좋은데, 매물이 적다 보니 그쪽 금액이 좀 더 비싸요. 이사님 사시는 아파트요. 아, 거기가 이사님 댁이구나. 몰랐네. 분양권도 좋고 이사님 아파트도 좋으니 부동산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래, 가봐야겠네. 고마워, 송대리. 그날 저녁 최 차장이 문자를 보냈다. 송대리, 계약했어. 고마워. 와이프도 좋아해. 내일 보자고. 업무 스타일이 시원시원하신 분이라 그런지 이런 결정도 빠르다. 송 과장의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 부장은 벼르던 질문을 한다. 그런 일이 있었군, 송 과장. 근데 상무님이 예전에 사시던 아파트 말이야. 거기 좋아? 아, 지금 철거 중인 곳이요? 네, 좋죠. 최 부장님 댁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최 부장 아파트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송 과장이 덧붙여 말한다. 지금 최 부장님 댁은 언덕에 있는 판자촌을 재개발하는 곳이라 단지 내에 경사가 있고요. 지하철역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군이 달라요. 상무님 댁이 더 신축이기도 하고요. 상무님이 입주하실 때 최 부장님 댁은 7년 차가 되겠네요. 송 과장은 이쪽에 살지도 않으면서 훤히 알고 있다. 신기하다. 김 부장은 본인이 아는 게 없어서 더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한다. 송 과장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간다. 김 부장님 댁은 제가 보기에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집 깨끗한데 무슨 리모델링? 김 부장은 어리둥절하다. 요즘은 리모델링도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환골탈태 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도 더 깊게 파고 구조도 좋게 뽑고 부장님 댁은 아직 리모델링 추진을 안 하나요? 김 부장은 리모델링의 지하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 더욱 이해가 안 간다. 아직 침묵이 흐른다. 김 부장은 미세먼지로 뿌연 창밖을 내다 바라본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리모델링이라면 집 인테리어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 김 부장은 시계나 구두, 옷 이야기를 할 때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답답해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대화가 안 통하는 답답한 사람이다. 회사 일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꿰뚫고 있어서 자부심이 넘치는 김 부장이 오늘은 말문이 막힌다. 모르겠다. 송 과장이 나를 대화도 안 통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볼 것 같다. 똑똑해 보이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피곤한 척 해야겠다.
김 부장은 남들과 회사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 관심도 없다. 회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늘어놓는 것. 그것이 김 부장이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의 전부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 부장님, 도착했습니다. 그래, 송 과장, 고마워. 제가 여기 리모델링 사업성이나 진행 상황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집에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겁다.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대기업 다니는 부장. 그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었다.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김 부장은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간다. 공동현관 앞 1층 주차장에 김 부장의 블랙 세단 그랜저가 보인다. 그런데 천장과 보닛에 하얀 점들이 있다. 김 부장이 놀라 확인한다. 비둘기 똥이다. 지하 주차장에 댈까 하다가 계단 올라오기 귀찮아서 1층에 주차했는데 비둘기들이 배설물을 차에 뿌리고 갔다. 먹다 남은 옥수수 수염차를 똥 위에 붓고 가방 안에 있던 물티슈로 닦는다. 딱딱하게 굳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김 부장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퀴퀴하고 습하고 어둡고 음산하다. 밤에는 박쥐가 튀어나올 것 같다. 지하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곰팡이가 드문드문 퍼져 있다. 최 부장 아파트의 쾌적한 지하 주차장과 너무 비교가 된다. 갑자기 이 아파트가 싫어진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김 부장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김 부장 표정이야 어떻든 이렇게 하는 게 밖에서 고생하고 온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말한다. 여보, 고생했어. 저녁 먹어야지. 배고프네. 아내가 들뜬 말투로 얘기한다. 여보, 나 사실 그동안 공인중개사 공부했는데 시험 보려고. 뭐? 복도방에서 일하게? 김 부장의 말투가 뾰족하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돈 다 벌어다 주잖아. 자기까지 왜 이래? 아들은 장사꾼 되겠다고 하고 와이프는 복도방 아줌마가 되겠다고 하고. 왜 그래, 다들? 아니, 그냥 뭐 알았어. 김 부장으로서는 대기업 부장의 사모님이 부동산에서 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김 부장의 머릿속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들의 이미지는 드세고 고집스럽고 복비 챙기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몇 달이 지났다. 김 부장 아들의 졸업식이다. 김 부장은 졸업식에 가기 싫다. 취직도 못한 아들이 꼴 보기 싫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졸업하고 뭐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이다. 그러다 보니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된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휴학 중이라고 해야겠다. 그래도 아내의 설득에 졸업식에 간다. 애써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사진 몇 장 찍고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김 부장은 집으로 가는 차에서 무뚝뚝하게 입을 연다. 아직 안 늦었어, 대기업. 아내도 아들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는 없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이튿날 김 부장이 출근한 후 아내와 아들이 대화를 나눈다. 엄마, 사실 저 사업자 등록했어요.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 잘했다. 본격적으로 네 일 하는 거구나. 축하해.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하하하. 근데 아빠는 왜 제가 돈 얘기만 하면 민감해지시는 걸까요? 엄마는 그래도 제 말 잘 들어주시잖아요. 엄마는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해. 아빠가 싫어하지. 아마도 남자가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해서 그러는 걸 거야. 사실 엄마도 신혼 때까지는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도 하고 그랬어. 아빠가 말려서 못 해온 거지. 아, 엄마도 일했었구나. 아빠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 덕에 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지. 아빠도 혼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겠죠. 저도 대학 졸업했으니 이제 아빠 짐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계속 취직만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업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던 김 부장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럼 이참에 독립해보는 건 어때? 떨어져 있으면 서로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살라고요? 뭐 어때? 너 군대도 다녀왔고, 졸업도 했고, 어른이잖아. 아, 독립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외국은 20살만 되면 알아서 나간다더라. 자립심도 더 강해지고, 경제나 사회적으로도 더 빨리 성숙하고. 나도 너랑 떨어져 사는 건 아쉽지만, 지금이 좋은 타이밍 같아. 아들은 머뭇머뭇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족끼리 같이 있을 때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 많이 봤어. 아빠와 네가 취업 때문에 갈등 상황이 잦아질 게 뻔한데 그걸 보는 나도 힘들 것 같아. 우리도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서로 소중함도 느끼고 그런 거지.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이야. 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 어디 살지 집도 한번 알아봐. 월세 얼마에 살지도 계산해보고, 그 동네도 둘러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해봐. 그렇게만 해봐도 세상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질 거야. 네, 해볼게요. 아들은 독립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신을 평생 품에 끼고 살 줄 알았던 엄마가 독립하라고 먼저 제안을 하다니 자신을 어른으로 봐주는 엄마가 고맙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부분이 가장 고맙다. 아들은 어쩌면 자신이 엄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 올 것이 왔구나. 111쪽 읽겠습니다. 아침부터 상무가 최 부장을 부른다. 최 부장님, 상무님이 찾으십니다. 네, 바로 갈게요. 최 부장은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상무실로 향한다. 상무님, 부르셨습니까? 앉아봐. 이번에 조직 개편이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최 부장 생각이 궁금해서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최 부장과 김 부장 두 사람이 팀장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업무 특성상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김 부장 팀의 팀장이 되고 김 부장이 제 팀의 팀장으로 오는 건가요? 맞아. 그런데 김 부장이 공장 경험이 없잖아. 최 부장이야 공장 경험이 있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정도 공장 시스템 좀 배우게 하고 겸사겸사 정신도 차리게 하려고. 네? 정신이요? 아니야. 아무튼 김 부장이 내려가 있는 동안 자네가 그 팀까지 맡아보는 건 어때? 네, 업무도 해본 적 있고 그쪽 팀원들과도 잘 알아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김 부장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봐. 전무님하고도 이미 얘기해 놨으니까 자네만 동의하면 그렇게 진행할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전무가 김 부장을 부른다. 보통 업무 지시나 골프 예약은 상무나 비서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한다. 삐져나온 코털이 있나, 눈곱이 꼈나, 앞니에 낀 고춧가루는 없나 확인하고 전무실로 향한다. 전무실로 가는 복도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든다. 복도 카펫도 폭신하다. 느낌이 좋다. 임원 승진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관례적으로 승진은 인사 공고가 뜨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말해준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김 부장, 여기 앉아. 네. 요즘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습니다. 그래, 애가 졸업했다며? 네. 어디 취직은 했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회사 기회를 주시려나? 김 부장은 순간 가슴이 설렌다. 5초간의 침묵이 흐른다.
김 부장, 안전관리팀에 자리가 하나 비는데 거기 가보는 건 어때? 안전관리팀이라면 공장이요? 요새 안전이 회사 주요 이슈잖아. 김 부장이 그쪽을 맡아보는 건 어때? 두둥, 올 것이 왔구나. 김 부장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그것이 왔다.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정신없이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는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상무에게서 전화가 온다. 김 부장, 오늘 한잔 해. 안전관리팀이라고요? 안전관리팀이 중요한 팀인지 생각해 본다. 이게 절호의 기회인지 정리해고의 수순인지 따져본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미래의 이사, 상무, 전무를 거쳐 부사장이 될 내가 이렇게 내쳐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 공장 시스템 배우고 공장장 하다가 다시 본사로 오라는 뜻이구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김 부장과 차이가 있다면 그런 케이스는 안전관리팀이 아닌 설계, 생산기획, 기술팀 등 공장의 핵심 인재들이 있는 부서라는 것이다. 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게 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것인가? 핵심 인재인 내가 왜 지방 발령을 나 없으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다 접어야 할 텐데,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텐데, 왜 발령을 보내는 거지? 도대체 왜? 왜? 퇴근 시간이다. 상무가 음식점 주소를 보낸다. 꽤 비싼 스시 오마카세 집이다. 김 부장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제발 상무님이 좋은 소식을 주려고 부른 것이면 좋겠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스시집에 들어서니 상무가 먼저 와 앉아 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김 부장. 내가 일찍 왔어. 이렇게 둘이서 한잔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그렇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잘하는 집이야. 주문은 해놨어. 감사합니다. 깔끔한 차림새의 주방장들이 나란히 서서 생선을 다듬고 해산물을 나열하고 밥을 짓고 있다. 코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김 부장의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친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빨리 듣고 싶다. 상무가 사케를 시킨다. 슬쩍 메뉴판을 보니 8만 원짜리다. 가볍게 건배를 하고 들이켠다. 전무님 말씀 들었지? 안전관리팀으로 가는 거. 네, 들었습니다. 그래, 거기도 중요한 팀이니까 한번 잘해봐. 네. 근데 제가 그 팀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사팀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어. 나는 잘 모르겠네. 김 부장은 알고 있다. 인사팀에서 내려보낼 사람을 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인사팀에서 몇 명을 내려보내야 하니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는 시스템인 것을. 전무 또는 상무 아니면 둘 다 나를 지목해서 명단에 올린 것이다. 초밥이 하나씩 나온다. 맛을 느낄 새도 없이 목으로 넘긴다. 이 맛있는 초밥을 이런 기분으로 불편한 상황에 먹어야 하는 것이 싫다. 김 부장은 다 좋게 풀릴 거라고 자기 위로를 해보지만 냉정한 이성은 정리해고 수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케가 계속 들어가고 상무와 김 부장은 슬슬 취한다. 상무님, 그럼 지금 제 자리에는 누가 갑니까? 좀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최 부장이 갈 거야. 최 부장이요? 김 부장이 흥분한다. 독한 사케가 그 흥분감을 더한다. 김 부장의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최 부장은 제가 하던 업무 못해요, 상무님. 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김 부장, 그게 자네의 문제야. 네? 상무님의 속마음이 나온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나? 공감과 협업이야.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공감도 못하고 협업을 할 줄 모르면 조직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선후배들, 옆팀, 다른 사업부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게 조직에서는 중요한데 말이야. 아, 자네는 상무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사케를 들이켠다. 김 부장이 눈이 동그래진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는 너무 눈과 귀를 닫고 있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스스로 후배나 선배들 얘기를 잘 듣는지 한번 생각해 봐. 조직이라는 건 잘 어우러진 샐러드 같아야 해. 샐러드에다가 콜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나? 콜라 맛 때문에 샐러드가 엉망이 되겠지. 김 부장 자네가 콜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 5톤 트럭이 김 부장을 쾅 하고 들이받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김 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장어 초밥이 나왔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먹음직스럽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말이야. 일이라는 건 무조건 열심히, 오래,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해. 김 부장이 주는 장표나 보고서는 감동적이야. 꼼꼼하고 빈틈없고 완벽해. 그런데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이 없어. 도대체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필요해. 자네의 보고서는 이미 다 아는 걸 보기 좋게 정리만 했다는 느낌이야. 상무가 잠시 목을 축이더니 말을 이어갔다. 김 부장이 원칙을 잘 지키는 건 좋아. 그런데 그 원칙이 고지식으로 변하면 안 돼. 효율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연해야 할 필요도 있어. 김 부장처럼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은 널렸다고. 이라사이마세. 주방장들이 동시에 크게 외친다. 혼이 빠져있던 김 부장은 정신이 또렷해진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온다. 김 부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입 때부터 보고서 잘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었고, 시키는 일은 도맡아 했고, 야근의 특근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한 번의 진급 누락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보고서도 지적을 받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 부장이 팀장 달기 전까지는 보고서 잘 만들기로 유명했던 거 본인도 알지? 뜨끔. 김 부장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팀장은 리더야. 보고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보고서에는 팀원의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있어야 해. 팀장이 전부 필터링 해버리면 그건 팀 보고서가 아니지. 리더는 자신이 돋보이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돋보이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야. 팀원일 때는 우사인 볼트여도 상관없지만 팀장이 되면 히딩크 같은 감독이 되어야지. 상무가 건배 없이 사케를 혼자서 마신다. 김 부장도 마신다. 이 비싼 사케가 쓰다. 미숫국을 마신다. 정사각형 두부가 국물과 같이 입속으로 딸려 들어간다. 상무가 말한다. 자네도 알지? 내가 팀장 달기 전까지는 별로 인정 못 받았던 거. 팀원들이 나보다 체력도 좋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내가 팀원들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팀장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팀원들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거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마음도 없거든. 상무가 회상하듯 말을 잠시 멈춘다. 그래서 퇴근도 일부러 먼저 했어. 내가 자리에 있으면 눈치 보고 불편해 할까 봐. 휴가도 마음대로 쓰게 하고 일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다른 부서와 일이 꼬이면 나서서 풀어주고 그뿐인 줄 알아? 회사 문화, 회식 문화도 완전히 바꿨어. 밤 늦게까지 고기에 소주를 먹는 회식을 없애고 팀원들 좋아하는 곳에서 점심 회식을 했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 김 부장은 늘 1등으로 출근해서 꼴등으로 퇴근했다. 먼저 퇴근하는 팀원들에게 한마디씩 툭툭 싫은 소리를 던졌다. 회식은 무조건 삼겹살에 소맥 말아먹고 2차는 맥주집, 3차는 국밥집으로 갔다. 김 부장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권위의식,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했어. 알고 있던 것도 확신이 없으면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신기하게 다들 열심히 알려주더라고. 자기들이 공부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해. 본인들이 공부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면 그 지식은 완전히 자기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팀 실적도 좋아지고 팀 고과도 잘 받고 다들 회사 일에 재미 붙이고 그런 게 선순환이지. 상무는 잠시 김 부장의 반응을 살피더니 말을 잇는다. 나는 그렇게 배운 내용을 팀원들,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어. 항상 팀원 누구에게 배운 내용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입니다. 누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 식으로 팀원들이 돋보이도록 했지. 그게 다야. 다시 말하지만 난 절대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 김 부장의 시선이 상무의 어깨에 머물러 있다. 김 부장이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오래도록 듣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지난 일이 생각나는지 상무는 목에 핏대를 세운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도 상대가 대리든 사원이든 계약직이든 가리지 않고 물어봐. 김 부장, 그거 알아? 내가 송 과장한테 아파트 물어봤다고 했을 때 자네 표정이 어땠는지?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진다. 사람은 얼굴에서 감정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이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배우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뿐이야. 결국 혼자만 남는 거지. 상무는 김 부장의 눈을 쳐다본다. 김 부장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해봐.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창피한 거지. 오마카세의 마무리로 튀김이 나온다. 상무가 와그작 배물어 먹는다. 김 부장도 와그작 배물어 먹는다. 튀김가루들이 김 부장 바지에 떨어진다. 어쩐지 그동안 쌓은 공들이 한순간에 부스러지는 느낌이다. 흩날리는 튀김가루가 김 부장의 모양새와 비슷하다. 몰랐다. 상무는 김 부장과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전혀 다른 조직 생활을 해온 것이다. 상무는 차갑게 식은 녹차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가방을 챙긴다. 내가 말이 길었네. 혹시 감정이 상했으면 미안해. 예전부터 자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긴 했어. 내일 봐. 아닙니다, 상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가게 밖으로 나온 상무가 택시를 잡고 별다른 인사 없이 올라탄다. 김 부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택시를 바라본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인생의 전부였던 김 부장이다. 이 타이틀을 내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무슨 뜻일까? 김 부장은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충고를 들어서 정리가 안 된다. 복잡하다. 머리도, 마음도. 오늘은 127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자가에 다니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편 김부장 편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